중국도 이제 개발 들어갔을 것 같아요. 3년 내에 HBM3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또 중국의 성장의 위협은 애플이 핸드폰에 중국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한테. 마진율이 지금 80% 되잖아요. 60%로 낮춰서 버블 안 터지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러면 이제 AI가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연구실의 에이전트가 엔지니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확대를 해봤어요. 주식 투자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고 쿠팡 구매하고 하더라고요. 미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라만 남는다. 그러니까는 디렉터나 사장 같은 사람만 남는 거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에이전트 점수가 몇 점 나오냐로 아마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 지금 AI 반도체의 흐름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중국의 질주, 이 중국이 올해 9년 만에 세계 슈퍼컴 1위를 했어요. 네. GPU 한 장 없이 CPU로. 그래서 이거 중국 간단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키미 K3 충격이 또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창신 메모리가 상장되면서 대한민국에 왔던 외국인 자금 다 그리 빨려 들어갔고요. 이 중국발 쇼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구실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도 한 명도 없어요. 정보를 상당히 컨트롤하고, 제가 중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HBM으로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화웨이나 알리바바나 그런데 기술 개발 책임자라고 하면 개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 오는 횟수로 보면. 그런데 3년 내에 HBM3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물론 수율이 충분히 높이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건 있지만, 거기서 물량과 자본의 투입을 보면 지금 이제 창신 메모리가 D램을 생산하고 양스 메모리가 낸드를 생산한다고 보면 아마 성능은 떨어지지만 HBM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도 이제 AI 반도체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중국보다 한 3세대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3년쯤 후면 우리가 HBM6를 개발하고,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5는 이미 시작했어요. 6가 그때쯤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서 2세대 앞서서 용량과 속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면 우리 걸 쓰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장 큰 또 중국의 성장의 위협은 애플이 핸드폰에 중국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본도 또 들어가게 되지만 생산량도 크지만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PC의 기업들도 일부 중국 D램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위협적으로. 그래서 미국 의회가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요. 더 위협적인 거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 상황. 이 생기는 게 한반도 국제 정치에서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막아주고 미국 기업들이 안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그 기술적으로 3세대 앞서가는 게 하나가 있고,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한테. 그래서 저는 생산량을 적당히 늘려주고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아마 그쪽 수요를 적당히 하면서, 그래서 요즘 제 생각에 총량은 1000조 이렇게 갖고 가되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고, 마진율이 지금 80% 되잖아요. 아무도 그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60%로 낮춰서 우리가 이렇게 고성능 제품을 잘 공급하는 게 미국과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유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반도체에도 이제 정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가. 반도체가 국제 패권의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이 애플이 중국 거 쓰겠다라고 지금 트럼프한테 로비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네거티브해 보여요. 그렇지만 또 모르죠. 모든 나라가 다 자기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니까요. 애플 맥북이나 핸드폰의 가격이 올라서 미국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프레셔가 된다 그러면은 물량을 늘리거나 깎아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안 깎아주면 중국 거 쓰겠다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뭐 정치 영역까지도 많이 연결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AI 데이터 센터도 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짓고 있죠.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자본이 있고 발전소를 많이 짓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면 키미 K3를 굉장히 고성능 AI를 개발을 했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했는데 더 이상 받지 않았죠, 신청을. 왜냐면 데이터 센터의 계산량과 메모리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I 간의 경쟁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경쟁인데,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와 전력이다.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딸리는 건 GPU하고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 그 인프라 투자에 데이터 센터 하는 이유가 자기가 시장을 먼저 점유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중국은 기술은 쫓아왔는데 하려고 보니까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는 짓고 발전소는 지어도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충분히 그 서비스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은 이 컴퓨팅 파워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기억하기에 정부에서 GPU 몇만 대 26만 장 들여왔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디테일이 좀 약합니다. 근데 26만 대도 언제 올지 그것도 이제 조금 오기는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안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AI 에이전트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요. 국방이나 교육이나 그런 쪽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일단 대수가 한 100만 대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이제 중국은 스타트업이나 연구소에서 GPU 돌리고 싶으면 정부에서 그걸 확 밀어주면서 그래 맘대로 써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그러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못 쓰는 거잖아요. 아마존 거 빌려서 쓰는 거죠. 비싸게. 그다음에 학교도 AI 교육하는데 GPU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엔비디아에 투자를 받기로 했더라고요. 그죠? 그 돈 갖고 엔비디아 GPU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자체 이제 데이터 센터를 10만 대 규모든 세종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AI의 경쟁력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GPU가 몇 대 있느냐고 더 한 단계 들어가면 HBM, HBF, 스토리지, 낸드, ESSD를 몇 테라, 몇 페타바이트를 갖고 있느냐 그 게임으로 넘어가고 더 다음은 발전소 몇 기가와트를 새로 짓고 있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센터 문제도 지금 해남에 짓는 국가 데이터 센터 이거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청사진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슈퍼컴을 한 번도 자체 설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핸디캡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슈퍼컴 하나 개발하려면 20-30년 꾸준히 투자돼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또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제 전략은 잘하고 돈 버는 메모리부터 잘해서 거기서 자꾸 옆으로 살을 붙이자. 과학기술용 데이터 슈퍼컴퓨터도 있지만 AI용 데이터 센터는 우리 기술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중요한 부품이 이제 NPU가 있으니까 퓨리오사 리벨리온 같은 회사 키워야 되고 거기에 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전력 반도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거기 광통신 그러니까 포토닉스 해야 된다는 거 거고 변압기, 인버터, 컨버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세를 불려가자.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GPU까지는 아니라도 NPU는 우리 거를 쓰게 하자. 근데 이제 살을 붙여가자는 게 제 주장이죠.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도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아직까지 우리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 뭐 SK 하이닉스하고 하는 울산 이것도 이제 아마존에서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SDS가 주축이 된 해남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이거는 좀 우리 기술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역사가 짧으니까 슈퍼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또 없으니까 일단 아마존 거 설치할 때 눈여겨봐뒀다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보면서 포니 자동차 개발할 때 알파 엔진 개발하는 역사를 자꾸 봅니다. 정주영 회장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때 외국 기술 갖고 와서 시작하고 엔진은 갖고 왔지만 하나씩 하다가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 돼서 일단은 설치하면서 배워가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국산화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떼제베 그 고속 전철 들여와서 우리가 그거 들여다보고 KTX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보자. KTX 때도 뭐 모터가 있고 인버터가 있고 중요 부품이 있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까 해남도 말씀하셨고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 두 개가 다 아마 해남으로 가는 것 같아요. SDS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국산화 비율을 국가가 강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산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NPU를 10%는 반드시 쓰게 한다든가. 그거 필요합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께서 저하고 같이 전략경제 자문단의 반도체 분과를 맡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재경부에서 저희가 포럼을 2번 했잖아요. 에이전트 포 커머스라고 그럴까요? AI 에이전트 커머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 AI 에이전트 커머스는 반도체 전공하시는 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 저는 그게 더 흥미로워요 지금. 제가 이제 나쁜 성격이 궁금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이 인프라 메모리를 계속 사야 되잖아요. 아마존이나 스페이스X나 구글이나 돈이 모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순환이 안 되면 이제 버블이 터진다고 하니 버블 안 터지게 하는 방법 없을까 혼자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AI가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HBM 설계를 AI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AI 에이전트 포 엔지니어링인데 텔레그램만 보내면 알아서 설계하고 답하고 전공부도 다 시켜갔고요. 박사과정급 지식도 다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차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에이전트가 엔지니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 걸로 확대를 해봤어요. 주식 투자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고 쿠팡 구매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예약을 하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대신에 주식 투자도 하더라고. AI 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은 수수료하고 광고료하고 가입료인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 대신해서 일해주고 AI 에이전트가 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사를 시켜서 여행 계획을 다 짜달라고 그러면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 돈이 에이전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도는 방법이 돈을 다루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AI Agent for Commerce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제가 돈을 쓸 때 인간한테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에이전트한테 광고를 해야죠. 광고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AI가 좋아하도록. 저는 이제 광고 중에 바카스 광고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리어카 끌고 가는데 아들이 밀어주고 같이 바카스 마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에이전트한테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한 2달 전에 4시간짜리 AI 에이전트 사례 발표회를 했어요. 아마 12월에는 주식 투자하고 예약하고 이런 거를 다 한번 자동화해 보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점점 AI 에이전트 커머스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 가시네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니까 이게 영역이 없어지겠는데요? 왜 우리가 코딩을 안 해도 되냐면 말을 다 알아듣고 직접 코딩을 다 해요. 그리고 말 시킨 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벽이 확 넘어졌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 또 툴들이 있어요. 그거 좀 활용해서 쓰면 대학생들이 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다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잘 합니까? 우리 학생이 농협 구자까지 개설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주고 네가 한번 저거를 주식 투자하라고 하고 200만 원을 줬대요. 3일 만에 들어가 봤더니 2만 5천 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400펀을 사고 팔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면 하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한테 규범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유를 주면서 이런 방법론으로 해라. 그 대신에 심리는 넌 없어. 너는 욕망이 없어. 시킨 대로만 해. 그렇게 해서 학생 보고 우리 변형해서 하자 그랬더니 교수님 저 빨리 저걸 졸업하고 싶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된다고. AI가 투자할 때마다 자기한테 카톡을 날리니까. 이 AI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주식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흔히 인간들은 공포에 막 팔고 막 그러잖아요. AI 에이전트도 그렇습니까? 공포를 없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학생이 쓴 게 GPT 4.5인가 모르는데 공포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걱정은 제 허락도 안 받고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제 재산을 다 말려버릴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게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 A4 한 장에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넌 해 하면은 그대로 하는데요. 모르죠. 지네들끼리 한번 반란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계좌 줄 때 총액은 인간이 조절하는 그 어카운트는 따로 두고 얘가 마음대로 하는 어카운트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라만 남는다. 인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디렉터나 사장 같은 사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건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사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졸업해서 직장이 없다. 졸업 작품으로 자기가 만들고 공부시키고 지식이 저장된 에이전트 하나. 그래서 에이전트 점수가 몇 점 나오냐로 아마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요. 이제 엔지니어링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도 하고 인버스도 하고 다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